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국회 입법고시 5년 기출 문제 해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2019년 기출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네요.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기역부터 미음, 리을까지 네 개 지문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사전 검열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이거 나오면 바로 떠올리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요건이죠. 이거는 자동으로 여러분들도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헌법상 사전 검열에 해당하려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제21조에는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떤 책을 출간하거나 영화를 만들거나라고 했을 때, 아니 국가가 이거를 막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전 검열, 이거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전 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돼요. 자, 그래서 요 사전 검열인지 아닌지 요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이거에 대한 요건은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내사강행으로요. 내사강행. 자, 뭐냐면, 자, 표현물의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 해당돼서 금지되는 거고요. 플러스 사전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강제할 수단 있어야 돼. 강제할 수단. 그래서 한마디로 요게 야, 너 출판 못해 라는 이런 강제적인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행정기관이 요거를 금지해야 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사강행 이렇게 외우는데 보통 중요한 건 쟁점 요거예요. 뒤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기억 보시면요. 헌법상 사전 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을 보아야 하며 의료 광고 역시도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 광고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지. 아니 의료 광고도 표현물이잖아요. 표현물이기 때문에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적용 대상이 되고, 만약에 의료 광고도 못하게 막거나 사전 검열해서 안 되겠다 하면은 사전 검열 금지에 위반이 되겠죠. 그런데 기억 판례를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게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의료 광고에 사전 심의를 하는 거, 의료 광고를 사전 심의해 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위반되면 못하게 하는 거, 요거는 사전 검열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의료 광고도 바로 요게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적용에 위반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요 판례의 결론을 기억해 두시고, 자, 니은 여론조사 실시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여론조사 실시하면 신고하라는 거야. 신고하라는 거. 이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자체에서는 그 법의 취지는 당연히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겠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를 일단은 신고를 받아서 파악을 하기 위한 거죠. 그 중앙선관위에서. 그러면 요거는, 이 조항은 이 보도나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거 금지하는 거는 사전 검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합헌이다라는 거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건도 맞는 지문이고. 자,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 자, 지금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 맞았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이게 되겠네. 오케이. 저라면 이때 리을만 보죠. 디귿을 안 보고. 어쨌든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디귿 볼까요? 아까 요거 제가 내사강행의 행 나왔습니다. 디귿이 바로 검열을 행정기관이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했다고 쳐봅시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검열 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면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는 검열기관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행정기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행정기관이 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저도 여러 군데 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는 행정기관은 아니에요. 독립된 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구성하는 그런 위원회겠지. 그런데 이 위원회도 사실상 이 행정기관에서 계속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을 보고 결국 이게 해당되니까 사전검열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거에 위반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이것도 맞고요. 마지막 리을을 보시면
방영금지 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그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 심사나 금지 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 절차에 의해서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오케이 여기까지 나오면 끝난 거지.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법부가 하는 거야. 사법부가 하는 거. 여기 행정이 아니라 사법부, 법원이 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사전 검열이 아닙니다. 네. 법원은 판단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행정기관은 판단한 기관이 아니라 얘네들은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했을 때만 사전 검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을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 맞네요. 요것도 한번 제가 지문만 실어드리긴 했지만 한번 이것도 판례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2번 국적 취득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우리는 국적법이라는 국적법 단행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총론에 보면 제일 먼저 그런 게 나오죠. 대한민국 땅은 어디지? 영토는 어디지? 한반도와 부속조서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럼 국민은 뭐지? 국적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을 정한다고. 자, 그래서 이 국적법을 외우셔야 될 텐데 여기가 한번 또 난관이죠. 처음 공부할 때 이 법률을 공부하는 게 좀 난관이긴 한데요. 지금 나와 있는 정도, 제가 이 표에서 정리한 정도만 알아셔도 웬만한 것들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5가지 지문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1번,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오호, 이거는 바로 속지주의네요. 보통은 우리 속인주의를 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겠죠. 이게 속인주의죠. 그런데 이거는 보면 부모가 분명치 않아. 둘 다 모르겠는 거야. 근데 아기만 발견된 거야. 뭐야? 그런데 얘가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했어. 그 사실은 확실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국적법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표에 보시면 국적법 제2조 제1항 3호죠. 자, 2번에 보시면 만 18세 외국인. 만 18세 나왔다는 거는 요거는 미성년인지 아닌지를 따지라는 겁니다. 만 18세? 미성년은 몇 세부터지? 만 19세부터죠. 그러니까 만 18세면 미성년이라고 체크해 두시고 미성년인 외국인은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또는 뭐가 인지하는 경우에 인지 동그라미 허가 동그라미 국적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틀렸죠. 허가는 보세요. 허가는 빡센 거야. 허가는요.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분 행정법을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모를 텐데 허가를 받으려면 이거는 재량으로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판단은 행정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보면은 그냥 신고만 한다. 원래 규정은 이 2가지로 돼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는 하면 그냥 다 무조건 통과.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고는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고요. 허가는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까다로운 거. 그러면 인지는 뭘까? 인지는 내 자식인데 아직 우리 사실혼인 경우도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사실혼이라고 우리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우리 민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혼인하고 나서 아기를 가져야지 내 애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내 애가 되지 않아요. 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는 당연히 출산하니까 당연히 엄마의 아기가 되겠지만 쟤는 아직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인지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인지. 너 내 아기 해.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 내 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 절차인데 인지란 말이 나왔다는 거는 진짜 내 아기잖아. 친생자잖아. 내가 낳은 거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허가 절차까지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 법은 인지의 경우에 미성년자인데 인지의 경우에 미성년 동그라미 인지 동그라미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도 국적 취득을 해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인지니까 인지는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맞다고 말을 하는 거니까요. 자, 3번 보시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국적법이 대폭 개편이 됐는데 그 개편된 이유가 바로 3번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결혼이 많아졌잖아요. 국제 결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국제 결혼을 했는데 되게 다양한 사유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이 귀화 절차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간이 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원래 귀화라고 한다면 5년 이상 뭐 주소를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기간을 못 채우더라도 간이 귀화를 해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어요. 3번 보시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후에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경우에 간이 귀환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3번 그 해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이 귀환 요건에서 1호, 2호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체크해 주십시오. 자, 4번 법무장관은 재량을 가진다라고 했네. 뭐 귀화 요건을 허가할 것인지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 자, 아까 우리 간이귀화 얘기했는데 간이귀화는 웬만하면 해주는 거고 간단하게 해주는 거고요. 특별귀화는 히딩크 같은 사람들, 공로가 있는 사람들 그냥 해주는 거고요. 보통 우리는 일반적인 귀화 절차로 보는데 귀화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췄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재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량권을 갖는다는 표현은 맞는 거고요. 5번 국적법상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게 있어. 자, 귀화 요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년 이상 뭐 있어요. 그러니까 품행이 단정할 것. 이거 웃기지 않나요? 품행이 단정할 것. 근데 요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헌재가 그렇게 했네요. 귀화 신청자를 대상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을 받는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좋은 말이네요. 그냥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넘어가시고요. 위헌 정당 해산 나왔습니다. 특A급, 완전 특A급이요. 자, 이제 요거는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텐데, 자, 위헌 정당 해산 딱 나오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딱 떠올려야 될 게 바로 요겁니다. 해산 절차. 위헌 정당을 해산. 아까 정당은 우리 전 시간에 정당은 완전 보호를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정당을 날리는 그 법도 빡세야 되겠지. 그래서 위헌 정당 해산 절차에 의해서만 정당을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누가 제소를 하느냐? 정부가 합니다. 정부가 제소를 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제 헌재로 갑니다. 헌법재판소로 가서 여기서 위헌 정당 심판을 해요. 심판. 이 심판과 동시에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관위를 가서 중앙선관위가 그 이후에 필요 절차들을 해요. 뭐 등록도 없애고 막 절차적인 걸 해요. 자, 이 크게 이렇게 큰 절차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있어야지만 해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해산 요건이 바로 여기에 이제 곧 배우게 될 텐데요. 보시면 자, 이 뒤에 해설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건 너무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판시사항을 전부 다 실었어요. 여기 다 쟁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는 넘어가시고 그 판시사항 가는 넘어가시고요. 자, 나를 넘어가시고 뭐 보셔야 될 게 그런 것들이에요. 답원은 좀 있으면 이제 나오니까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정당 해산 심판 제도에 의해서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유 보시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설해서 이 판례에서는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당연히 일반 당원들도 들어간다는 게 하나 또 쟁점이겠고, 이번 민주주의 기본 질서 이거에 대한 판례들은 예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법치주의 여러 제도 의회주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도를 쭉 나열하면서 이게 바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예다 이렇게 하는 판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반복되는 거고요. 위배될 때는 이거 우리 상식선에서 그냥 문구를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4번인데요. 어쨌든 이런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결국은 비례 원칙, 엄격한 비례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례 원칙이 바로 여기에 판단 기준입니다. 이 위헌 정당을 헌재가 판단할 때, 심판할 때 기준으로 쓰는 게 바로 엄격한 비례 원칙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이 나오죠. 4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피청구인
목적이나 활동이 위배됐다고 봤고요. 그리고 해상 결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진 않아요. 피청구에 대한 해상 결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서 해상 결정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가 별표죠. 별표. 정당 해상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절차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위원 정당이 되어서 정당 심판이 돼서 심판에 해산 결정이 난 거야. 이제 해산이 되면 이제 그 효과가 중요한데 바로 정당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잖아. 국민들이 뽑아 투표해 준 거 아니에요. 지역구. 그러면 정당성이 이미 있는 사람들인데 소속 의원들은 그러면 의원직 상실하나? 이게 쟁점입니다. 아까 봤지만 상실합니다. 두 번째, 그럼 정당 명칭을 쓸 수 있나? 명칭 못 씁니다. 다시 안 돼요. 절대 못 써요. 세 번째, 그러면 재산이 있죠. 재산 남은 재산들, 자녀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국고로 바로 기속됩니다. 자, 요 세 개의 효과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요것과 뭘 비교해야 되냐면, 이건 위원정당 해산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등록 취소 정도 되는 거, 그냥 선거에 참여했는데 뭐 표를 못 받고 해서 등록 취소된 거, 이런 경우는 약하잖아. 자기네 스스로 뭐 위법성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속 의원들 상실도 안 되고요. 정당 명칭 그대로 쓸 수 있고, 자녀 재산은 국고 기속이 아니라 협의회, 자기네 당원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어쨌든 요 위원정당 해산 심판의 해산 결정을 받으면 이렇게 빡센 아주 강력한 강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이제 어렵지 않고요. 이제 질문 보시면, 자, 1번 보시면은 일반 당원의 활동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게 틀렸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정답이에요. 그래서 일반 당원의 활동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자, 정당해산 심판 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진보적 야당이 등록 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의 반성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3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에 도입됐습니다. 3차 헌법 개정은 20이에요. 1960년. 자, 어쨌든 3번.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 관해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했네요.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있는데요. 요거는 위헌일까요? 합헌일까요? 합헌입니다. 아니 뭐 정당해산 심판에 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해도 되지 뭐 문제 있나요? 그렇죠? 4번은 강제적 정당 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의 근본적인 제한이라서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만 된다. 그런 의미고요. 5번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배란 요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위험성 초래하는 거, 이 정도입니다. 자, 4번 넘어가시겠습니다. 어쨌든 요 판례는 정리 잘 하십시오. 자, 4번 사생활의 비밀과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거네요. 자, 1번 보시면 흡연을 하는 행위. 보면 흡연이나 단어만 봐도 알겠네요. 흡연권, 혐연권의 대결이겠네요. 굉장히 특이한 판례고요. 이거는 기본권 충돌에 있어서 리딩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흡연하는 거, 흡연자들의 권리와 그리고 혐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권리. 자, 이 두 개는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느냐? 자, 첫 번째 10조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둡니다. 또 17조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이거 행복추구권이고요. 17조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입니다. 여기 둘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혐연권은 근거가 더 있어요.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더 중요한 기본권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셀까요? 혐연권이 세겠죠? 너가 이겼어. 그래서 너는 제한되는 거야. 자, 기본권 충돌해서 보통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게 보통 원칙인데,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충돌했는데 이에 손을 들어줘 버렸어. 혐연권이 이겼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1번 지문을 보시면, 자, 어쨌든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흡연권은 10조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래, 맞네요. 10조, 17조 둘 다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구치소 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 녹음 파일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맞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뭐 크게 쟁점이 없네요. 이걸 그냥 뭐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은데, 구치소 수용자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한 거는 개인정보잖아요, 당연히. 개인정보잖아. 그래서 요거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거,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건 맞네요, 당연히. 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요. 3번 DNA. DNA 나왔네요. DNA. DNA 봤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DNA랑 좀 다르네. 다른 판례네. 자, 수영이 사망할 때까지 수록 관리하도록 하는 거. 채취가 됐어요. 이미 다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 그런 데까지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과연 위헌인가? 이거는 합헌입니다. 개인 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DNA에 관한 판례는 결국 우리 세 개를 본 거네요. DNA에서 제가 근거 조항과 영장 절차 조항 두 개 나눴죠. 근거 조항 합헌, 영장 절차 조항 위헌. 그리고 수용인이 사망했는데도 계속 수록 관리하는 거, 요거 합헌. 자, 4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행위. 대외적 해명하는 행위는요, 바로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입장 표명한다고 선거 운동할 때 거기 딱 단상에 올라가서 내가 막 대외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이건 사생활의 영역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당연히 아니고요. 5번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거. 요거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이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위헌 그 법률을 헌법 소원했는데 결국은 합헌이 나왔습니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판례 결론이 어렵진 않으니까요. 요거는 넘어가시고 5번 재산권이네요. 재산권 나오면 재산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권리가 그거. 그래서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택시 면허 요거 재산권. 오케이, 재산권입니다. 자, 어쨌든 그거 알아주시고, 재산권에 대한 판례들이 많으니까 정리 잘 해주시고요. 1번 교도소에 수용된 때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거. 정지해야지. 그렇죠? 재산권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바로. 자, 그리고 2번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해서 내 집값 떨어졌으니까 보상해내, 이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토지 재산권은요, 굉장히 그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해요,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그래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한도 강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입법자들의 형성의 자유가 큰 영역입니다. 자, 4번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거는 행복추구권으로 봤죠. 이 판례는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판례거든요. 요거는 재산권의 영역, 기부하는 건 재산권이라고 보지 않았어. 기부하는 권리, 이건 재산권은 아니야. 사적 유용성, 이거 뭐 관련 없잖아요. 원칙의 처분권 관련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행복 추구권, 내가 좋아서 내 행복 추구하기 위해서 기부하는 거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과는 관련이 없고요. 자, 5번요. 재산권 보장은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맞고요. 생전징여에 의한 처분도 재산권에 보호를 받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재산권은 보장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6번 근로의 권리가 나왔네요. 자, 근로의 권리는 근로 삼권과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근로의 권리는 인간, 한 개인이 근로하는 권리고, 근로 삼권은 개인도 되고 단체도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근로의 권리에는 단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1번 지문이 그거네요. 근로의 권리는 개인 근로자가 주체이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중요하고요. 자, 2번 교육 공무원에게 근로 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 느낌이 이상해. 일단 싸해.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 부정? 요 말 나오면요, 일단은 위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위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헌법 불합치인데, 어쨌든 제가 요거 뒤에 해설에 실어 드렸어요.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육 공무원에게 근로상권을 일체형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예단을 가지셔야 돼요. 지문에 일체형하지 않고 전면적 부정 이런 거는 이런 표현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미 위헌의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헌이고 3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만이죠. 단체 뭐 협약권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 맨 마지막에 파업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 요것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한 거. 요건 헌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허용되는 거고요. 4번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었네. 노동조합한테. 그런데 요거는 당연히 예상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정하로부터 파생된다거나 그래서 요걸 정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국가에 뭐 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도 어렵다라는 맞는 질문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판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요 적용을 배제하는 거요. 요거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의 존부에 대한 합리적인 요거가 틀렸네요. 요거가 틀렸네요. 자, 보시면 자, 제가 해설 실어드린 거 보시면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됐습니다. 아니 뭐 그럼 연령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야겠어? 그렇죠? 안 그래요? 65세라고 하는 기준이 위헌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5세라고 하는 게 꼭 이게 뭐 위헌인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연령 같은 걸로 일률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평등권 침해 아니고 합헌입니다. 합헌. 7번 헌법 총강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요. 볼까?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와 주권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형태,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의 소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있잖아요. 변호인이라는 그 송강호가 주연한 그 고 노무현 대통령 그 일화에 대한 그런 영화에서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약간 헌법 강사로 조금 오글거리긴 했지만 어쨌든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2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입법상에 밝히고 있다. 국적법은 우리 이 헌법 2조 1항에 보시면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우리 국적법 단행주의. 그래서 국적법이 따로 있습니다. 3번 국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있습니다. 헌법 제5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4번 보시면 헌법상 국제법과 조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6조에 나와 있고요. 2항. 그리고 정당 운영에 대한 필요한 자금, 그리고 국가 보조에 대한 의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헌법에 없어요. 보통 이렇게 문제 중에 헌법에 나와 있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있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에서 당락이 결정돼요. 중요한 판례는 대들 알 텐데 헌법에 조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이 잘 조문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어려운데 어쨌든 기출된 범위 내에서 특히 헌법의 경제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개정 관련된 헌법 개정에 관한 그 조항들은 철저히 알아주셔가지고 그 조항은 확실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선거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자, 1번 주민등록과 국내 거소 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어떨까요? 지금 어떤가요? 주민등록이랑 국내 거소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권을 인정하잖아요. 이거는 어떻죠? 이거는 위헌인가요? 합헌인가요? 현재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합헌이죠.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1번은 판례 제가 실어드린 판례를 일단 보실까요? 이게 판시사항에 적어놔 있는데요. 이게 쟁점이 그거였네요. 재외 선거인,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안 돼 있고 국내 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 국민입니다. 이 재외 국민한테 선거권을 인정할 수는 없잖아. 뭐 없잖아요. 주민등록도 없으니까 주소, 뭔가 선거 공보물도 보내야 되는데 주소도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한테 선거권 인정하지 않더라도 요건 합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국회의원 선거 연령의 하한을 규정한 거. 자, 이 하한 규정한 거 지금 얼마로 돼 있죠? 만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위헌 심사는 이거는 뭐 입법자의 재량인 거죠. 18세로 할지 19세로 할지 이거는 입법자의 재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의적인 입법 여부인지로 판단한다. 뭐 그런 거고요. 그런 거고
자, 3번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 장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연설 대담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 전 시간에도 배운 거네요. 비례대표 의원은 연설 대담을 못합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3번. 4번 부재자 투표 개시 기간을 일과 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로부터 정한 거는 과잉금지 위배해서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있네요. 4번. 자, 이것도 4번을 보십시오.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4번은 보십시오. 해설 보시면 두 파트가 있습니다. 다와 그 판시상 다와 라를 보시면요. 다는 투표 종료 시간 부분이야. 이게 오전 10시부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오전 진짜 왜 이렇게 했을까 굳이 아주 그냥 지금은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법이 있었네요. 진짜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부재자 투표 시간을 부재자 투표 지금 하잖아요. 미리 부재자 투표 미리 하는데 그거를 시간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못했어요. 이 법을 만든 게 그 예전에 여당이었던 어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젊은 표들이 자기네한테 불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만들어놨네요. 그런데 이게 위헌을 받았습니다. 바로 어디냐? 요게 위헌이야. 여기. 요거는 합헌입니다. 와, 이거 참 웃기죠? 오전 10시 위헌. 이게 위헌이고 이건 합헌. 4시에 끝날 수는 있어. 근데 오케이. 이건 오케이. 그런데 야, 아침 6시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가서 출근하기 전에 투표하지. 이걸 이렇게 하면 투표 못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게 위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투표 종료 시간 부분은 합헌, 투표 개시 부분은 위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결론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자, 이거는 기억해 두시고 5번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연령에 의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정 참여 수단으로서의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요. 이건 현재 판례의 표현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9번 보시면 남북관계. 자, 보시죠. 남북은 유엔에 2개의 국가를 동시에 가입하였으므로 북한 주민은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야 국민이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결론 아시죠, 여러분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헌법 제3조 때문이에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 도세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는 뭐야? 북한도 한반도야. 그래서 북한 사람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사람이고요.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유엔 가입한 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상관없지. 유엔은 같이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를 승인한 게 아닙니다. 국가 승인이라는 거는요, 각 국가의 권한이에요. 각 국가의 권한. 그래서 우리가 국가 승인 안 할 수도 있어요. 가령 그런 거죠.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 대만을 국가로 승인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보통 중국이랑 수교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만이 국가가 아닌 건 아니죠. 국가인 건 국가 맞아. 국가 맞는데 다만 우리가 승인을 안 했을 뿐이고 이 승인은 상대적 효력이 있다고 국제법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북한 주민은 결론적으로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틀렸고요. 1번. 2번 헌법 조항과 헌법 해석에 의하여 바로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 면허를 부여할 입법비가 발생한다 볼 수 없다. 이거 맞는 표현이 맞네요. 아무리 탈북 의료인이라고 해도 거기서 의사였다고 해서 우리 국내 의료 면허를 바로 부여해야 돼?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을 보시면요. 국보법,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 이 말은 달리하면 특별법이 우선하니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뜻이겠지만 틀렸습니다. 얘네 둘은요 일반법, 특별법 관계가 전혀 아니고요. 보시죠. 3번 해설을 보시면 서로 다른 거야. 그냥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을 달리하는 관계로라고 돼 있죠. 다 다르다. 그러니까 둘 다 적용된다는 거죠. 일반법, 특별법 따지는 게 아니라 둘 다 각자 알아서 적용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남북기본합의서 이게 과연 조약인가? 라고 했는데 결론 아시죠? 조약은 남북기본합의서는 4번을 보시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는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조약은 아니나 여기 맞았는데 적어도 그에 준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그에 준하는 것도 아니다. 좀 치사한 문제네요. 이거는 문구를 조금 바꿨네요. 하지만 나머지 게 명확하게 맞으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 자, 5번 마약 거래 범죄자인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거. 방침. 아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따라서 돈을 주거든요. 지원도 해줘. 그런데 얘가 마약 거래를 했어. 야, 그러면은 보호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했다고 이게 위헌인가요? 알 권리 침해, 이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나쁜 짓을 했으면은 돈도 안 줄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결국 맞는 지문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넘어가시면 양심의 자유네요. 양심의 자유는 리딩 케이스 때 몇 개 딱 확실하게 있어서 그것만 잘 공부하시면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자, 1번 보시면 자, 일단은 해설 볼까요? 해설 보시면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요 판례인데요. 요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진사항이라고 따로 정리해 놨어요. 결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병역 종류 조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양심적 병역 거부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침해해요. 이거 위헌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2번은요 달라요. 현역 입영 또는 소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안 간 거야. 3일이라도 입영을 안 했어. 이런 경우 처벌해야지. 그렇죠? 요거는 합헌입니다. 자, 뭐가 위헌이에요?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거. 병역 종류 조항을 쫙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체 복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해놓은 거.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지문이 다 요 판례인데요. 요 문제 공부함으로써 요 판례를 공부하는 거나 다름없겠죠. 1번 양심의 진실성과 진지성을 확인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사람에게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적 현상으로서의 지극히 주관적인 내심의 상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요. 밑줄 친구만 보시면 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렇죠? 지극히 주관적인 내심의 상태를 기본으로 보장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에 보호하는 양심은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이 판단, 옳고 그름을 내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양심인 거죠.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상 양심의 자유 1번 그 해설을 보시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된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당신의 양심을 표명을 해야지. 가만히 있다고 다 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작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적어도 이건 꺼내서 얘기는 해야 돼.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뭐 말하는 걸 제한받으면 양심의 자유 침해야지. 이게 양심의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인데요. 보시면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양심은 뭐 대상 내용 동기를 판단할 수 없으며 양심상의 결정이 이거는 관점이 일치하는가? 그래. 그 사회 규범과 일치하는가? 이거는 기준이 아닌 거지. 양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3번.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에 따른 양심을 이루하는 병역 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 거부 그렇죠. 도덕적이고 정당하다. 이거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자, 4번. 병역 종류 조항 나왔죠. 긴장. 여기에 대체 복무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 이거 위헌이다, 위헌.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5번. 양심적 병역자에게 대체 복무가 규정하지 않아야 한 거. 이거 위헌이지, 위헌. 병역 종류 조항은 과잉금지 위반하여 양심 자유를 침해한다. 맞는 지문이겠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1번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네요.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하는 거, 늘리는 거, 이거는 법률 개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200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자, 2번 선거에서 선거권 연령 하한을 만 18세로 낮추는 거. 지금 현재 만 18세잖아요. 아까 제가 만 19세라고 했나요? 그랬나? 만 18세입니다.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있어요. 자, 저 만 19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정합니다. 만 18세예요. 어쨌든 요 연령 하한 낮추는 거. 요거는 법률로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국무회 32인, 에휴, 할 수 있어. 헌법에는 그냥 15인 이상 30인 이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15인 이상 30인 이하니까 국무회, 그렇죠. 32인, 국무회 32인을 구성하는 가능하지.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빼고 30명까지 되니까 두 사람 합치면 32명까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만 30세로 높이는 거. 자,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2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만 25세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 만 40세 이상. 그거는 헌법에 나와 있어요. 자, 5번. 대법원장의 중임을 허용하는 거. 요거네요.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라는 게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요걸 통해서 피선거권 자체,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법률에 있고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헌법에 있구나.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12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 추구권 이런 거군요. 자, 1번 보시면 공인이 아니며 보험 사기 의료에 체포된 피의자가 보험 사기엔 나쁜 애네. 수갑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근데 아직 보험 사기 의료에서 막 기자들한테 촬영을 막 하도록 당했네요. 이거는 인격권 침해인데 이거는 위헌입니다. 이거는 위헌이에요. 공인도 아닌데 일반 사람인데 그냥 수갑 아직 피의자라는 얘기는 재판도 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제가 확정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갑을 찬 채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세요라고 해서 기자들이 와서 촬영하게 만든 거. 이거는 바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는 제가 정리된 해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10조를 통해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 당연히 포함되고요.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 지키는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합니다. 자, 요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돌아가신 분의 명예는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거죠. 네. 3번 장래 가족이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은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 판례이기 때문에 3번 해설을 보실까요? 이거 결론부터 알아두시죠. 결론은 위헌이네요. 헌법 불합치죠. 자,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을 권리, 이 권리를 침해합니다. 뭐가? 성별을 얘기하지 않는 거.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지 않아. 근데 우리 지금은 이게 원래 의료법에는 그렇게 돼 있었네요. 성별 고지하지 못하게. 그래서 몰랐어. 그래서 은근히 얘기해 줍니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건 헌법 불합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면 성별을 고지해 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부모의 권리, 침해당한 부모의 권리가 태아 성별 정보의 접근을 방해받지 않는 거. 이게 과연 근거가 어딘가? 근거가 결론으로 얘기하면 일반적 인격권에 근거한 거라.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격권에서부터 나와요. 이거는 알 권리부터 나온다. 틀립니다. 틀려요. 알 권리가 아니라 인격권에서 나온다. 자, 요게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자, 4번 보시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는 다 되죠. 웬만한 거. 여가 문화되고 광장을 개별적으로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 이것도 다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요 판례는 특혜급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 저지 행위 위헌 확인. 이때는 이제 오세훈 시장일 때인데요. 서울시장 오세훈 이거 해설을 보시면 어쨌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아예 경찰차 있죠, 닭장차라 그러는데 그걸로 빽빽하게 정말 1cm도 안 남겨놓고 빽빽하게 다 둘러싸서 사람들 통행을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했습니다. 통행 제지를 했어요. 이게 과연 위헌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결론은 위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거예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거다. 그러면 청구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나? 이건 아닙니다. 통행 제지는 거주 이전과는 상관이 없어요. 거주 이전은 내가 이사 갈 거, 권리, 이사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살 권리 이런 거죠. 근데 통행 서울 광장을 간다? 이거는 주거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 하나 더 쟁점이 있는데 곡물 이용권을 제한한다. 근데 곡물 이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딱 하나, 청구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겁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제가 쭉 써놨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해설 써놨네요. 거주 이전의 자유, 곡물 이용권은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문제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이거는 특의 A급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연명중단이네요.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중단할 수 있지. 이는 헌법상 자기 결정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맞는데 그러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국가가 꼭 반드시 입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 이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내용이고요. 아까 전에도 작년 전 시간에도 요 같은 판례를 봤다고 같네요. 또 출제가 됐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번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될 텐데 1번을 보시면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1번 판례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해설. 헌법 불합치네요. 자, 근로자가 사건이 이거예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했어요. 이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그 법이 과연 평등 원칙에 위반되느냐는 것이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면 이게 평등권을 위배된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바로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비혜택 근로자와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나눕니다. 그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보시죠.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에는 뭐 재정이 악화되거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문제점은 보상될 재산은 근로자에게도 이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반면에 통상의 출퇴근 중 재해를 입은 비혜택 근로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충분히 못하는 게 현실이고 불이익이 중대하다. 그래서 비혜택 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출퇴근하던 이 지문처럼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에서 발생한 재해, 요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서 보호해줄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보호해줄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자, 그렇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틀린 게 봐봐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요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도 비혜택 근로자들도 당연히 요거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건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요 보장받 실제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이게 보통 그런 거잖아요. 사업 주체에서 통근 버스 같은 걸 보내서 거기에 타고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난다. 그럼 당연히 이건 업무상 재해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통상의 출퇴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혼자 통상의 출퇴근하던 중에 재해를 입었어. 그러면 이거는 사업주가 관리 대상이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야.
이렇게 봐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법이 존재하는 한. 그래서 요게 바로 그 비혜택 근로자, 그런 아까처럼 말씀드린 그 통상 출퇴근하던 중에 재해를 당한, 사고가 당한 그 비혜택 근로자들을 차별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적 근거가 당연히 그 1번 지문에 보면 헌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지.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2번은 국가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장애인 버스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 행위물을 도출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없습니다. 꼭 국가는 물론 당연히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꼭 특정해서 저상 버스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입법 의무가 있을까? 이건 아니죠. 이거는 재량이니까. 자, 3번. 헌법상 사회보장권은 그에 대한 수급 요건, 범위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판례에서는 헌법상 사회보장권은 법적으로 형성할 필요 없이 바로 헌법상 권리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옛날 판례고 최근 판례들의 경향성을 보면 3번처럼 그 구체적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이런 권리를 법률상 권리다 이렇게 보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번 지문 이 자체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요. 4번은 직접 해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너무 중요한 판례고요. 기본권 주체성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해서 리딩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아마 첫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자, 판시상 가보시면요.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라고 했어요. 두 개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 근로의 권리는 두 개가 있어요. 일할 자리에 대한 거, 그리고 일할 환경에 대한 거. 자리에 대한 거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주체가 되지 않는다. 환경에 대한 거는 환경이 열악하면 우리 뭐 인격을 훼손당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권리야.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외국인도 그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맨 마지막에 요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 요거 두 개가 쟁점이겠네요. 요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외국인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자, 존엄성 이런 얘기 나오면 존엄성, 최소한의 근로조건, 자유권적 기본권 이렇게 키워드 잡고요. 그러면 기본권 주체성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권적 기본권, 국민의 권리 이런 거 나오면은 외국인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자, 5번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 체계 내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너무나 유명한 지문이네요. 사회보험의 강제 가입 의무를 정당화하고 있는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구조를 가능해야 한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판례의 지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19년 기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